국내 증시가 예상을 밑돈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에 안도하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 적자 잠정치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나 외환 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폴더블폰을 공개했습니다. 노태무 삼성전자 사장은 올해 폴더블폰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을 것이라며 폴더블폰 대중화에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영업 적자 규모를 1년 만에 87%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켓 배송 등 멤버십 서비스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 결과 흑자 전환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하원 표결에 들어가는 가운데 한화솔루션과 CS윈드가 핵심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내 태양광 모듈 공급 1위라는 점이, CS윈드는 현지 풍력타워 공장을 인수해 수주 회복이 기대된다는 점이 각각 이유로 꼽혔습니다. 물가 정점이 확인되면서 우리 시장 오늘 큰 폭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만 내용 면에서는 조금 더 따져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성재 기자와 짚고 가겠습니다. 배 기자, 일단 2,500선 탈환에는 성공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나갔다라는 어떤 안도감 속에서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죠. 네. 우리도 코스피가 2,500선에 안착을 했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어떤 성장주들도 기지개를 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보시다시피 쌍끌이 매수를 했고 개인은 6천억 원 정도를 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네, 친환경 테마가 주로 강세를 보였고 LG전자도 9%나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으로 인해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업체들이 상당히 보조금이나 이런 어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어떤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올랐고, 네. LG전자도 이 자동차 전장 사업의 어떤 좀 기대가 속에서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가 아주 매섭게 올리면서 9%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물가는 예상보다 더 둔화가 됐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아직 박수 칠 단계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도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던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는 기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달러 인덱스도 하루 만에 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물가 상승률은 정점을 지났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공행진 중입니다. 누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에 4%를 찍었고 그 이후에 지금 4.9%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수치냐면 지난 6월에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예측치를 내놨었는데요. 7월 네. 물가 상승률을 4.7%였습니다. 그러니까 2%포인트가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외환위기 때였었던 1998년 때, 저 때를 봐도 7.5%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입니다. 8.5가 2%가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은 한참 멀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꺾였지만 우리는 아직도 오르는 중이다. 정부가 그래서 오늘 대책을 내놨다고요. 일단 우리나라 물가를 잡아야 할 테니까 정부도 대책을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 배추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1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추석 민생 안전 대책이라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추석 성수품 비축분을 23만 톤을 공급을 합니다. 이게 아마 그 역대 최대 값이기도 하고요. 예. 또 이 추석 어떤 20대 성수품의 가격을 작년치에 머무르게 한다. 이게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합니다. 사실 물가보다 더 심각한 수치가 있는데 오늘 좀 이달 들어서 10일까지 무역 수지 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입 실적이 주가 지수의 선행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봐야 할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무역 수지가 77억 달러 적자입니다. 이 월 기준으로 볼 때는 4월부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간 누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까지 올해 무역 수지가 230억 달러에 거의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IMF 구제금융 위기 직전인 1996년에 200달러 적자치를 넘은 이후로 처음으로 넘어섰고, 올해가 지금 5개월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벌써 이게 역대 최대값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적자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잠정치기 때문에 월말까지 좀 수치를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무역 적자가 이제 유가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거라면 우리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큰일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석을 할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대중무역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무역 수지가 4개월 연속
이 적자가 유력합니다. 이미 3개월 적자를 3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봤고요. 예. 오늘 발표된 이번 달 열흘치 대중무역 수지도 적자입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은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무역 적자 그리고 중국과는 무역 흑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뭐 일본에 어떤 워런티를 주거나 이런 식의 무역 구조를 가져왔었는데 이 중국에서 적자가 발생해 버리니까 어떻게 돈 벌어올 것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무역 적자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 중간재 수입과 기술 추월 등이 꼽힙니다. 우리는 2차 전지의 원료인 어떤 니켈이나 망간, 코발트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계속해서 수입을 해와야 하는 입장인데 대한상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차 전지의 원료로 따져지는 이 기타 정밀 화학 원료나 기타 축전지 이제 올해 상반기로 왔을 때 증가폭이 상당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LCD가 굉장히 핵심적인데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중국이 비슷한 퀄리티의 LCD 제품을 저가로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사업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 증가폭이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5월부터 갑자기 적자 폭이 커지는 게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우리 정부의 이제 탈중국 선언, 미국과의 뭐 경제 안보 공조 이런 것들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우리가 탈중국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탈한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 적자가 만성적인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우리 정부는 이제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좀 야금야금 계속 써야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외환 보유액 아무리 많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탈중국 할 거면 정말 뭐 제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배 기자, 지금 뭐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당분간 무역 수지 적자 벗어나기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를 전달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내로 반등할 이유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한국 수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반도체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부가 공개한 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12억 1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어떤 5월과 6월 자료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수출액과 성장세 모두 점차 둔화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격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구글 같은 이런 어떤 수요 사이드에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 글로벌 D램 가격의 지표 중 하나인 PC용 D램 고정 거래 가격은 지난해 7월 4.1달러에서 올해 7월 2.88달러로 30%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카 공모 청약이 오늘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14.4대 1, 상당히 저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이 이름이 알려진 기업의 IPO가 최근에 이렇게까지 외면을 받았는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외면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청약 건수가 5만여 건, 청약 증거금이 약 1,800억 원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공모가 산정 당시에 이 비교 기업군의 우리나라 뭐 렌터카 기업 이런 곳들이 아니라 우버, 리프트와 같은 어떤 PER이 높은 기업들을 넣은 게 패착이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IPO를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미 공모 청약을 하신 분들께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소카는 이 여타 유니콘 기업들과는 다르게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2분기 14억 원 흑자 전환했으니까 하반기에도 수익 개선에 집중을 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카쉐어링 부문 성장이 확인이 되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웨스트 이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간밤 뉴욕 증시도 일제히 좀 상승을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7월 CPI 상승폭이 둔화된 영향이었는데요. 예. 미국 노동부는 7월 CPI가 전년 동월보다 8.5%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 월가가 환호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9월 FOMC에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금리 인상이 이뤄지겠죠. 실제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전날까지만 해도 75bp 인상,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힘이 실렸지만 예. 오늘은 50bp 인상에 베팅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가 계속해서 탄력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인데 월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many investors are going to miss this rally because they're overly concerned about an immediate recession, which we don't see happening. But we've been talking to investors and explaining to them that we have seen that this would be a decent earnings season, that we still see the market rally between now and the end of the year.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하반기 시장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시각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간 외면받았던 이 성장주의 상승 동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리 인상은 성장주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한다면 성장주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예. 실제로 간밤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89%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군요. 정말 또 오랜만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요? 일단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가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베어마켓과 경기 침체가 끝을 향해 가면서 성장주가 초과 상승을 보이고 주식시장 시세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또 펀드스트랙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창립자인 톰 리도 최근 증시가 바닥이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면서 연말에 주가가 새로운 고점을 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나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기술주에 대한 낙관론을 재확인했는데요. 끝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분석가들이 선정한 장기 투자 목록이죠. US1에 최근 메타를 추가했는데 이 목록에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그래도 훨씬 구체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등의 변수에 따라서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예. 이런 변동장에서 월가가 추천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앞으로 구조적 성장을 통해서 투자 매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6개의 테마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자동 로봇화, 신흥시장, 인공지능, 인터넷 비즈니스, 톱 브랜드, 그리고 탄소 중립을 의미하는 넷제로 등이 있습니다. 각 테마에 해당하는 유망주를 보면요. 이 제너럴 모터스나 또 어떤 카지노 대형 리조트 운영사인 MGM 리조트, 엔비디아, 또 호텔이나 레스토랑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킹홀딩스, 예. 월트 디즈니, 월마트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단 제너럴 모터스인데 그러니까요. 향후 1년간 142.5%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 가장 확실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시티그룹에서 제시한 6개 테마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의견들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CNBC에서 매드머니를 진행하고 있는 짐 크레이머가 크레이머. 있죠. 네, 최근 매수 목록에 올린 2개의 주식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서머피셔 사이언티픽과 또 캐나다의 의료기기 제조기업인 다나허 코퍼레이션 등이 있는데 예. 이 두 기업을 매수 목록으로 제시를 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수익성이 담보된 기업이다. 이런 평가를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월가의 투자 의견도 보시면 매수가 지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월가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하반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변수도 여전한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7월 CPI 수치만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는 만큼 긴축 우려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빅토리아 페르난데스 크로스마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최고시장 전략가는 더 많은 데이터가 남아있고 다음번 CPI 숫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 지수들이 남아있습니다. 8월 고용보고서와 CPI에 따라서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전에 열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굉장히 변수로 꼽히는데 일단 시장이 바라는 대로 통화 정책을 전환할 수도 있지만 긴축 의지를 재차 다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이지효 기자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우리 돈 9조 원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트위터 인수자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라는데 투자자들은 인플레 감축법 같은 호재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지만 혹여나 머스크의 이런 기행이 악재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무려 69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번 주식 매각은 머스크가 지난 4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스팸 계정을 문제 삼으면서 인수 파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인수를 강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머스크는 이번 주식 매각을 트위터가 인수 거래를 강제로 성사시키려는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주가 향방은 일론 머스크 CEO가 얼마나 본업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머스크가 팔아서 이제 떨어졌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것 같고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하면 주의가 테슬라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제 트위터로 분산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한편 테슬라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은 일론 머스크의 주식 대량 매도에도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워낙 많은 발언 등으로 주가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라 그의 행동 때문에 불안감이 많다 이러기보다는 테슬라 실적이나 전기 자동차 쪽에 대한 기업 가치 등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오는 25일로 다가온 테슬라의 액면 분할을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에도 액면 분할을 진행했는데 분할 발표 직후부터 약 3주간 2배 가까이 오른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나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나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으로 중국 비중이 높은 테슬라가 단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캐나다의 6번째 기가팩토리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북미 중심으로 10에서 12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회사당 20만 대로 제한됐던 세제 혜택 제도가 사라진 것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인 테슬라에는 호재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테슬라는 하반기 전기차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 세미트럭 출시 등으로 실적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하원 표결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국내에서도 벌써부터 친환경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핵심 수혜 종목은 한화솔루션 그리고 CS 윈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오는 12일 미 하원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레 감축법. 이후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게 되면 약 3,69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후 입법안이 시행되게 됩니다. 최근 증시에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급등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특히 2차 전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태양광과 풍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들썩이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기업 중 실제 수혜는 한화솔루션과 CS 윈드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법 시행에 따라 세액공제만 10년 합산 최소 2조 원에서 향후 증설 시 최대 7조 원의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세제 혜택뿐 아니라 향후 늘어날 수요까지 예상하면 실적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미 지난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한화솔루션을 쓸어 담으며 2년 만에 보유 비중을 20%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20%가 넘어가지고 저 1등이거든요. 그냥 진짜 극단적으로 태양광이 기후변화 예산에서 10%다라고 치면 전체 예산에서 2%를 가져갈 수가 있죠. 이게 단순히 세금을 좀 돌려받는다의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양광 산업 자체 수요와 이익률 자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풍력 관련 기업으로는 CS 윈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가장 큰 타워 생산 공장을 갖고 있어 내년 빠른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30% 이상 급등했지만 증권가에선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가장 큰 공장입니다. 프로젝트가 다 위축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전방에 있는 기업들 다 수주가 좀 올라올 것 같다라고 다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더 누릴 수 있는 거죠. 한편 서학김이라면 퍼스트솔라와 선런, 넥스트라 에너지와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을 눈여겨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개별 기업이 아닌 업종 전반의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국내 타이거 FN 신재생에너지와 미국의 인베스코 솔라 ETF 등이 대표 친환경 ETF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삼성전자가 3년 안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운데 폴더블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폴더블 폰 시리즈를 먼저 미국 뉴욕에서 정재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리는 미국 뉴욕입니다. 삼성전자는 네 번째 폴더블 폰을 공개하면서 약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은 올해 폴더블 폰을 1000만 대 이상 팔아 대중화 시점을 앞당길 방침입니다. 그 기로에 서 있는 제품이 이날 공개된 갤럭시 Z 폴드 4와 Z 플립 4입니다. 멀티태스킹 기능에 초점을 맞춘 폴드 4는 무게를 줄이고 카메라 성능을 개선했고 디자인 호평을 받았던 플립 4는 색상 조합을 기존 약 40개에서 75가지로 늘렸습니다. 간만에 열린 오프라인 신제품 공개 덕에 행사장에는 전 세계 언론과 바이어, 인플루언서 등 500여 명의 관계자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My perception is positive because last year the Z Fold 3 and the Flip 3 were really good products. They are just improving. 삼성전자는 올해 폴더블 폰 판매량 목표를 지난해보다 200만 대 더 늘린 1000만 대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최대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프리미엄 제품 수요는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제품은 저희들의 어떤 목표, 어그레시브한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천명하기 위해서 1000만 대 이상의 숫자로 올해는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는 폴드 4, 플립 4를 기점으로 2025년까지 자사 프리미엄 제품에서 폴더블 폰 판매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여러 대외 악재에도 제품 가격까지 동결했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에서 삼성을 압도하는 애플이 하반기 새로운 디자인으로 무장한 아이폰 13 시리즈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2분기 실적에서 드러났듯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실적 악화는 비상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작 폴더블 폰의 기술 완성도가 100%에 달한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신작 폴더블 폰을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대세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신제품 흥행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양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오프라인 행사가 2년 반 만이라면서요. 작심한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하반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스마트폰 흥행에 달렸기 때문인데요.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인플레로 인한 수요 둔화로 인해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사업부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캐시카우인 반도체 사업 역시 하반기 IT 세트의 수요 둔화로 메모리 평균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 시장 상황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죠. 이번 언팩 행사가 하반기 거의 유일한 이벤트인 만큼 이 폴더블 흥행 여부가 그만큼 좀 중요한 겁니다. 폴더블 1000만 대 이상 팔겠다 이렇게 목표를 밝히고 있는데 1000만 대면 실적의 기여가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이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만약 폴드 4를 1000만 대를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2,400만 원이니까 단순 계산해서 20조 원의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폴더블 폴드의 가격이 200만 원이기 때문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MX 부분, 모바일 부분의 2분기 영업이익률이 8.9%였거든요. 그러면 1조 7,800억 원의 영업이익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플립 4를 1000만 대를 판다고 가정을 하면 13조 5천억 원의 매출이 생기고 이 영업이익률 8.9%를 곱하면 1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 플러스 효과가 나옵니다. 2분기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문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6,100억 원, 또 전분기보다는 1조 2천억 원이 줄었는데 1000만 대를 판다면 모바일 부문 실적 후퇴를 만회하고 도 남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노태문 사장이 이번에 폴더블 대중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확실히 좀 무게추를 폴더블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사실 그런데 폴더블 대중화에 대한 선언은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도 올해 출시가 유독 중요한 이유는 이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기존 하반기 스테디셀러인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사실상 단종시키고 폴더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폴더블이 벌써 네 번째 출시에 접어든 데다 하반기 유일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이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대체해야만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폴더블이 매년 1000만 대가량 판매되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 수요를 대체할 만한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이 1000만 대 판매 달성 목표치를 이제
달성하게 된다면 폴더블 폼팩터가 노트 시리즈의 빈자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원년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올해 모바일 산업이 5%에서 8% 역성장한다고 전망이 되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폴더블의 빠른 노트 수요 대체가 결국 수익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 1000만 대 팔릴 정도로 잘 팔릴까요? 시장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신제품의 경우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플립의 배터리 향상, 폴드 무게와 두께 절감 등이 전작에서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했다는 평입니다. 네. 하지만 대중화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이 가격 인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폴드의 경우 가격이 동결됐지만 플립의 경우 10만 원가량 인상이 됐습니다. 이 플립과 폴드의 판매량 비중은 7대3 정도죠. 더 많은 판매량을 보일 플립에서 이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것은 오히려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 원재료비, 물류비 등 원가 상승 영향을 감안을 한다면 이 공격적인 가격 정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출시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과 또 프로모션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거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애플 아닙니까? 애플도 지금 다음 달에 차세대 스마트폰 나오게 될 텐데 우리 승산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삼성이 세계 1위지만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하죠. 이 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만 따로 놓고 보면 애플이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주 체제고 삼성은 17%로 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플레로 인한 스마트폰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 $900 이상 초고가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프리미엄 스마트폰 점유율을 다시 되찾아올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반기 애플과 삼성의 수익성 싸움이 치열할 전망인데 폴더블 대중화 전략이 먹혀들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애플은 강력하고 중국 제품은 또 몰려오고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지금 실제로도 굉장히 좀 정말 절박한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이번 폴더블 성패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텐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의 가장 큰 경쟁자인 이 애플의 경우 폴더블 시장에 2025년쯤 진입할 예정이고 이 구글의 자체 폴더블 스마트폰도 내년 상반기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흥행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커질 폴더블 시장의 주도권을 삼성이 갖고 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새로운 폼팩터를 시도한 삼성이 끝까지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코인이 머니가 되려고 나온 코인도 있고 에셋이 되려고 나온 코인도 있고 그리고 머니와 에셋의 중간에서 어느 건지 좀 헷갈리는 코인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그 과제들이 자꾸 주어져서 이 기본법 제정도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디지털 자산 TF를 구성하여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감독 등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입장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게 가상자산에 대한 당국 계획 쉽게 좀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첫 번째로는 루나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업계 스스로 좀 규제를 만드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인데 예. 이것은 두 번째 단계인 법 제정을 앞두고 좀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에서 특검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점검도 하고 또 검찰이나 경찰 수사 등을 이렇게 하는 게 해당되는데 예. 지금 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업계 자체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게 당국의 지침입니다. 예. 일단 대표적으로 뭐 증시에서 들어 익숙한 뭐 자전거래 또는 뭐 여러 가지 사기나 환치기 등 이런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일단 진행 중인데요. 예. 최근에 뭐 은행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대규모 자금 세탁 의혹 등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문제 없이 규제를 만들어라. 일단 스스로라는 키워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계획입니까? 일단 두 번째부터는 강제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란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당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서 일단 관리할 계획인데 예. 그 기준은 현재도 좀 논의 중입니다. 일단 증권형은 이름처럼 증권의 속성을 띠고 있는 가상자산이라는 말인데 예. 일단 증시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또는 이를 다듬은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뭐 나머지 가상자산은 이제 비증권형으로 분류돼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디지털 자산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종합을 해보면 규제가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디지털 자산법에 대해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뭐 규제와 지능 사이에서 균형점을 좀 찾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예. 실제적으로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사실 좀 그게 아닌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좀 어디에 무게가 실리는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증권은행에 속하는 가상자산이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예. 근데 현재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그 루나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게임 관련 코인 등이 만약에 여기에 속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거래가 좀 깐깐해지기 때문에 기존 그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 거래가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비증권형으로 분류된 가상자산들은 일단 디지털 자산법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 규제에 뭐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네. 올해 4분기 뭐 대체적으로 한 10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보면 디지털 자산 최초의 어떤 포괄적인 법안으로 불리는 루미스 법안을 볼 때 규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눈에 띕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나머지는 미국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에서 맞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예. 일단 수정과 뭐 보완은 거듭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규제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본법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영이 된다거나 영향을 좀 끼친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이라고 하니까 좀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CBDC입니다. 각국에서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자리에서도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을 해서 일단 CBDC 연구 개발을 좀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못 박아서 얘기했는데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CBDC 관련해서 계속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쵸. 물론 뭐 논란도 굉장히 많아서 좀 지지부진하고 오래 걸릴 거란 얘기도 있지만 네. 결국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CBDC에 대해서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의 발전이라고 언급을 했고 또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좀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를 도입을 좀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은행이 향후 1년간 CBDC 도입의 경제적 이익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또 태국 같은 경우에는 CBDC 안정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CBDC가 기존 화폐와 가상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변수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지금 뭐 규제나 관리 감독 강화에 더해서 CBDC까지 뭐 변수가 좀 놓인 상황인 건데 일단 업계에서는 불안감이 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국도 규제 일변도로 가기엔 좀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8년 일단 가상자산 시장의 초창기 때는 그래도 어떤 규제를 하기에 좀 적용을 하기에 쉬웠지만 지금은 많은 자금과 인원이 좀 몰렸다는 점에서 예. 이 대여가 됐다는 점에서 손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 이유로 아무래도 업계 입장에서는 이 성장할 수 있는 턴은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진흥 방안 같은 경우에는 ICO 그리고 IEO가 대표적으로 좀 거래가 예. 얘기가 됩니다. ICO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상장하는 사업자가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이고 IEO는
위탁을 받은 거래소가 이런 것을 대신하는 것인데 안정성 차원에서 아무래도 보면 발행사를 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하는 것이 위험이 좀 적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공약에서도 ICO를 좀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볼 때 일단은 IO를 시작으로 그리고 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당국 입장을 볼 때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일단 기술 발전 협의체를 통해서 추진하는 등 좀 성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중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그간 쌓여가는 적자에 대해 계획된 적자라며 자신감을 보였던 쿠팡. 어느 정도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2분기 들어 쿠팡의 영업 적자가 1년 전보다 90% 가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 배송과 OTT를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가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전유성 기자입니다. 쿠팡의 올해 2분기 영업 적자는 약 876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쿠팡은 6,617만 달러, 우리 돈으로 835억 원의 조정 상각전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쿠팡의 조정 상각전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2014년 로켓배송 시작 후 처음입니다. 지난 1분기에는 로켓배송, 로켓프레시 같은 제품 커머스 부분에서 조정 상각전 영업이익이 흑자를 거뒀다면 2분기에는 전체 사업에서 흑자 전환을 이뤄낸 겁니다. 커머스 분야의 수익성이 1분기보다 2배 이상 좋아졌기 때문인데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로켓와우가 이 같은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달에 4,990원을 내면 무료 배송과 쿠팡 플레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해당 멤버십 가입자는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유료 멤버십은 충성 고객 확보로 여겨지는 로깅 효과를 불러오며 현재 고객 한 명이 쿠팡에서 쓰는 비용은 4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증권업계는 쿠팡의 향후 실적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전국에서 로켓 배송이 가능할 정도로 물류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효율화 작업이 더해진다면 커머스 분야의 수익성은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새벽 배송 업체 중 전국적으로 새벽 배송이 가능한 업체는 아직까지 쿠팡이 유일합니다. 게임 체인저 역할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팡 때문에 지금 모두 다 비슷한 걸 다 하겠다고 시장 업계에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쿠팡은 지난해 화물차 운송 자격을 취득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할부 금융업에 대한 승인도 받았습니다. 연간 흑자 전환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쿠팡이 판매, 대출, 배송까지 아우르는 한국형 아마존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월가 분석가 출신으로 미국 최대 주식 정보 기업을 일군 데이비드 잭슨 시킹알파 창업자가 저희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같은 대형 기술주의 주주라면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투자를 선택한 이유를 곱씹어보라는 겁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주식 정보 커뮤니티이자 투자 정보 분석 기업인 시킹알파. 시킹알파의 월간 방문자만 1,700만 명, 기업 분석이나 컨퍼런스 콜 자료 등 매달 모이는 자료만 2만 개가 넘습니다. 시킹알파 창업자이자 월가 애널리스트 출신 데이비드 잭슨은 서학개미들의 미국 기술주 투자가 시장 선도 기업을 공부할 수 있는 지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학개미 투자 규모 1위인 테슬라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는 상당히 비싼 수준이지만 현재 테슬라 주주라면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nvestors who have bought Tesla should hang on to it. Ask yourself, why did you buy Tesla to start with? And have those reasons really changed? And if they haven't changed, then you should continue to hold the stock. I think one of the challenges of buying tech stocks is valuation. Tech stocks which are leaders are always expensive. They always look expensive. 당장의 주가 상승 여부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변했는지에 따라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단기 시장 상황 때문에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방식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잭슨은 주가가 비싸 보이더라도 서학개미가 선택한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거품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진짜 거품은 지난해 하반기 미국 주식시장에 자주 등장한 스펙 우회 상장 기술주라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원론적이지만 변동성이 높은 현재는 결국 주식 가치평가 관점에서 투자 종목 선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re are lots of approaches that people use to valuation, forward PE ratios or enterprise value to revenue. There's a lot of financial ratios that you can use. Many of them are not particularly successful for early stage tech companies. Like if you go back and you look at Google and Apple and Amazon, as I mentioned before, they now look really cheap over time because they compounded at very significant growth rates. And so those valuation metrics were not particularly helpful. What we've discovered is that really the best way to look at valuations is to compare the valuations of stocks with similar stocks.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이 누리호부터 다누리 발사까지 이 우주항공 시대를 맞아서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투자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일단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신설에 대한 또 윤곽이 나왔죠. 네, 정부가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우주산업 특화를 위해서 위성 특화지구로 경상남도를, 발사체 특화지구로 전라남도를 사실상 선정했습니다. 네. 차세대 첨단 집약산업으로 떠오른 우주산업에 대해서 정부는 올 하반기 우주경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범부처 종합정책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4차를 출입 중에 있습니다. 예.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달 탐사선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축적한 우주항공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발사장 집적 시설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 탐사, 그리고 한국형 위성 항법인 KPS 등으로 우주 시대를 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우주산업 키우겠다 천명을 했는데 업계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우주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밝힌 가운데 관련 업계는 상업화를 위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동안 우주항공산업은 국가 주도의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 X처럼 지금은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우주산업 비영리단체인 우주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글로벌 우주 관련 연관 시장 규모는 4,690억 달러, 약 616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밝힌 그 글로벌 우주 산업 규모는 2018년 3,500억 달러, 약 420조 원에서 2040년까지 1조 1,00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은 초고속 인터넷 시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이 전시 관련 모니터링, 그리고 통신, 그리고 날씨 예측, 영상 데이터, 스마트 시티까지 이 다양한 부분에서 성장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업계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업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국가우주청 안에 두 개의 어떤 커미티가 있어서 하나는 항공우주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R&D를 국가의 이제 우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부분을 하나 역주면 돼야 되고, 하나는 국가의 어떤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부분에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우주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시킬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도의 이스로라고 하는 곳은 인도 우주청이 있고 엔트릭스라고 하는 상업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스페이스 에이전시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뱅이라고 하는 상업적인 부분만 따로 합니다. 네, 업계 얘기까지 직접 들어보셨는데 일단 누리호나 다누리 발사 이후에 좀 기업들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먼저 대기업을 살펴보면 한화그룹은 2026년까지 항공 우주 분야에서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계열사간 시너지를 위해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방산 부문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매각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정밀기계를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그룹 내 3개 회사에 대해 분산되어 있던 방산과 우주 산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우주산업 카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그 제노코는 지난달 한국수자원공사와 그 66억 원 규모의 차세대 위성통신 신규 도입 관련 계약을 체결했고요. 예. 한컴인스페이스도 지난 5월 그 지구 관측용 민간 위성인 세종 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만큼 투자도 좀 활발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우주산업 등 기업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네. 그 누리호 탑재체인 그 성능 검증 위성과 그 교신을 지원했던 우주 관련 스타트업인 컨텍이 61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완료했고 네. 상장 주관사로 대신증권을 선정했습니다. 컨텍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스핀오프한 그 스타트업으로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한 우주 지상국을 통해서 국내외 그 정부기관에 이렇게 데이터 수신, 위성 영상 정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희 컨텍 대표 얘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시리즈 C에서 전체적인 컨택의 비즈니스 방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내년 저희가 3분기 정도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유증을 통해서 돈이 또 뭐 한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들어올 텐데 그 돈이 들어오면 이제 후속 위성과 지상국을 조금 더 글로벌리 좀 더 확장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체 민간 상용 발사장까지도 저희가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몇 군데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리즈 C 가지고 이제 저희가 현재 지상국이 만들어진 게 6개고 내년에 저희가 한 9개 정도 더 설치합니다. 네, 이밖에 NH 그 아문디 자산운용은 글로벌 우주항공 관련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글로벌 우주항공 펀드를 출시했고 예. 한화 자산운용은 지난 3월 항공우주엔 UMM이라는 그 상장지수 펀드를 선보였습니다. 다만 항공우주 관련해서 스타트업 가운데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곳은 10여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관련 업계는 미국과 비교해 기술 수준이 우주 관측은 10년, 그리고 우주 탐사는 15년, 발사체 분야는 17년가량 벌어져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업계는 스케일업과 오랜 연구기간 등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의 그 모태펀드 결성을 해줄 것을 좀 건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르노코리아 노조가 임금 피크제 집단 소송전에 돌입한다는 기사입니다. 부당한 임피제로 1인당 수천만 원의 임금이 부당하게 깎였다는 건데 이번 소송 참여자는 55명에 불과하지만 승소할 경우 종사자 수가 많은 자동차 업계에서 소송 사례가 더 불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반환 소송은 가뜩이나 2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르노코리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르노코리아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지난 판결 직후인 6월 초 한국 항공우주산업 근로자들도 이 임피제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고 포스코도 임피제 소송 인단 모집 공고를 낸 상태여서 대법원발 임금 피크제 소송전의 산업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업계 담합에 업계 사상 2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는 공공기관 사용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철근 입찰에서 사전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이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을 서로 배분하고 가격은 환경철강공업 직원이 이 쪽지를 전달해 결정했다는 겁니다. 한편 이에 대해 철강업계는 공정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